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2015년 2회 환경기능사 채권관련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중력집진장치의 집진효율 향상 조건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력집진기에 관계되는 집진효율 향상 조건이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은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 속도를 크게 한다고 했어요. 크게 하게 되면 장치 내의 체류 시간이 짧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전처리 장치에서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장치 내의 체류 시간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죠? 다음에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의 흐름이 균일해야 한다. 그리고 침강실의 높이는 작게, 그리고 길이는 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침강실의 높이를 작게 하는 이유는 입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를 해서 서로 부딪히게 해서 입자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길이가 길다는 소리는 집진기의 길이가 길다는 소리예요. 집진기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소리는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더 많은 밀입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일 경우, 다단이라는 것은 바닥을 포함해서 중간에 집힌 판수를 2개 이상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다단이라고 해요. 다단일 경우에서는 단수가 증가됨으로써 압력 손실은 커지나 효율이 증가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효율 향상 조건이 아닌 것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방울수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울수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하는 온도가 상온이죠. 상온 중에서도 20도. 20도씨에서 20방울을 적하했을 때 1ml가 되는 것을 방울수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 21ml 이렇게 꼭 기억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온도가 20도가 아닌 것을 지웁니다. 그래서 가번과 나번은 답이 아니죠. 그리고 20도씨에서 몇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20도씨에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몇 ml? 1ml가 되는 것을 방울수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흡수장치의 종류를 액분산형과 가스분산형으로 나눌 때 다음 중에서 기체분산형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흡수장치라는 것은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액분산형과 기체분산형이 있는데, 자, 뭐를 기준으로 나누느냐 하면 용해성 가스를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용해성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용해성 가스라는 것은 물에 잘 녹는 기체죠. 반면에 비용해성이라는 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예요. 따라서 물에 잘 녹는 기체를 처리하는 장치는 액분산형,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를 처리하는 장치는 기체분산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기체분산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 우리가 장치를 찾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액분산형과 가스분산형을 두 가지를 나타내 보면 액분산형과 가스분산형이 있는데, 액분산형에서는 여러분들 암기를 했을 때 액충분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가스분산형 같은 경우에서는 가다가 종기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웠을 때 먼저 여기서 액이라는 것은 액분산형 흡수장치, 가라는 것은 가스분산형 장치, 가스분산형이 기체분산형입니다. 충이라는 것은 충전탑, 그리고 분이라는 것은 분무탑, 그리고 배라는 것은 벤츄리 스크러브. 이 세 가지 장치가 액분산형 흡수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반면에 기체, 가스분산형 흡수장치 같은 경우에서는 다라는 게 다공판탑입니다. 다공판탑이라는 것은 판인데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탑,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종탑, 그리고 기라는 것은 기포탑. 자, 이렇게 해서 액분산형 흡수장치와 가스분산형 흡수장치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기체분산형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기체분산형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단탑이 되죠. 단탑. 여기서 단탑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탑이죠. 일종의 단탑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충전탑이나 분무탑이나 벤츄리 스크래브는 액분산형 흡수장치. 그래서 단탑은 기체분산형 흡수장치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석탄의 탄화도가 클수록 가지는 성질로 틀린 것은,
여기서 먼저 석탄의 탄화도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석탄의 탄화도라는 것은 땅 속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묻혀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척도를 탄화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은 고정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 고정탄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연료 중에 제일 중요한 성분입니다. 나번에 연소 속도가 작아진다. 다번에 수분 및 휘발분이 증가한다. 우리가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할수록 수분 및 휘발분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연료비라는 것은 고정탄소에서 휘발분을 나눠준 값을 우리가 연료비라고 하는데 연료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다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공장에서 SO2의 농도가 444ppm, 유량이 52m의 삼성포/H로 배출됐을 때 하루에 배출되는 SO2의 양은 얼마인가 그래요. 단 24시간 연속 가동하고 표준 상태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SO2라는 아황산 가스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했을 때 먼저 아황산 가스의 농도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합니다. 어떤 단위를 이용해서 444kg을 ppm을 이용해서 kg/m의 삼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444ppm이라는 단위가 뭐죠? 기체에서 ppm의 단위라는 것은 ml/s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ml/s의 삼성인데 SO2라는 것은 1몰을 기준을 했을 때 분자량이 64고 그때의 체적이 22.4예요. 그러면 체적의 단위가 ml가 있으니까 22.4ml를 쓰면 분자량은 mg이 되는 거죠. 따라서 22.4와 64의 mg, 22.4ml와 64mg을 조합을 해서 단위를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ml 없어지면 mg/s의 삼성이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mg을 kg으로 고치면 1kg은 10의 6성 mg이죠. 따라서 mg. 그래서 kg/m의 삼성이라는 단위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리고 유량이 지금 52m의 삼성/H죠. 그런데 정답에서는 하루에 배출되는 아황산 가스량이니까 데이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kg/s의 삼성이라는 농도와 미터의 삼성/데이라는 유량의 단위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두 개의 값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kg/day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원심력 집진기에서 50%의 집진율을 보이는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는 자, 여러분들 50% 집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의 반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라는 것은 반을 잘랐다고 해서 절단입경 또는 커터 사이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서 절단입경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절단입경이 50% 집진율에 해당하는 값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 제거입경을 부르는 용어들을 또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100% 제거입경이라는 것은 임계입경, 그리고 한계입경, 최소 제거입경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에 보시게 되면 먼지 집진 장치의 출구에 가스의 먼지 농도가 0.02g/m의 삼성, 먼지의 통과율이 0.5%일 때 입구 가스의 먼지 농도를 g/m의 삼성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림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집진장치가 있는데 통과되는 값과 집진장치로 들어가는 값. 그러면 집진장치로 들어가는 입구 값을 우리가 모르죠. 그리고 먼지의 통과율이 지금 몇 퍼센트냐 하면 출구가스 농도가 먼저 0.02g/m의 삼성이에요. 자, 그리고 통과율이 0.5%입니다. 따라서 입구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통과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통과율이라는 것은 통과된 값이 처음의 값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통과율이라는 것은 출구 농도 나누기 입구 농도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통과율 자리에 0.5%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입구 농도 분의 0.02g/m의 삼성. 따라서 계산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100을 내가 없애고 싶다고 그러면 100을 없애면 여기서 퍼센트를 떼고 0.005를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100을 없애고 0.5 대신에 0.005를 대입하시면 0.02 나누기 0.005를 하면 바로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8번에 보면 다음 집진장치 중에서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집진장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압력 손실이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거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압력 손실이 가장 작은 집진기는 중력 집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냐 하면 5에서 15 또는 10에서 15mH2O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가장 작아요. 반면에 압력 손실이 가장 큰 장치는 벤츄리 스크래버스 300에서 800mH2O의 압력 손실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벤츄리 스크래버에서는 또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를 기억을 해야 되죠? 목부의 유속이 가장 빠르죠. 얼마로 유속이 가장 빠르죠? 60에서 90m/s가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의 입자를 물의 액적이라고 그랬는데 물을 우리가 충돌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액적과 먼지의 비가 얼마가 적합하죠? 150대 1.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벤츄리에서 꼭 수험 준비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개념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만 정확하게 해두면 시험이라는 것은 똑같은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항상 유사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정답을 잘 찾아내느냐가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유사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개념 정리를 열심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9번에 보면 집진기 중에서 전기 집진기가 나왔습니다. 전기 집진기에서 입자의 대전과 집진된 먼지의 탈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겉보기 고유 조항의 범위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이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정상범위라는 것은 효율이 가장 우수한 상태죠. 정상범위에서 먼지의 전기 저항이 얼마냐 이 뜻이겠죠. 자, 따라서 먼지의 전기 저항이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10의 4승 5cm 이하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재비산 현상이라고 하죠. 재비산 현상이라는 것은 포집된 먼지가 다시 날아다니는 현상을 재비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11승 5cm 이상이 되면 역전리 현상이라고 하죠. 역전리 현상이라는 것은 전하가 소멸되면서 먼지가 두껍게 쌓이는 현상을 뜻해요. 자, 따라서 이렇게 재비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섭식 집진기를 채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약으로는 NH3라는 암모니아를 주입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역전리 현상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섭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섭식에서는 역전리나 재비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O3를 주입하셔도 되고 H2SO4 황산을 주입하셔도 되고 소다회를 주입을 하셔도 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 효율, 그리고 재비산, 역전리, 그리고 재비산의 조치사항, 그리고 역전리의 조치사항을 같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5cm.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10번 문제 보면 질소산화물을 촉매 환원법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물질로 환원이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NOx죠. 그래서 NOx는 NO와 NO2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촉매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촉매를 이용을 해서 환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환원이 됐을 때 NO와 NO2가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없어져야 되죠? 산소가 떨어져 나가야 되죠. 그럼 어떤 물질만 남게 돼요? N2라는 물질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N2로 제거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환원된 물질은 N2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에 N2라는 질소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액체 연료의 연소장치 중에서 유압식과 공기 분무식을 합한 것으로 유압이 보통 7kg/제곱센치 이상이고 연소가 양호하고 소형이며 전자동 연소가 가능한 것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소형 전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형이면서 전자동, 따라서 라번의 건타입 번호가 정답이 됩니다.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기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지구 자전에 의해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운동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자전에 의해서 여러분들 운동하는 힘은 전향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전향력을 다른 말로 코리올리 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코리올리 힘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전향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압 경도력, 경도력이 기압 경도력입니다. 그 다음에 원심력, 전향력, 마찰력,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바람을 불게 하는 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압 경도력, 그리고 전향력, 그리고 원심력, 그리고 마찰력. 자, 이렇게 4개 중에서 3가지가 보기 들어가 있고 다른 문구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4개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우리가 바람을 불게 하는 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3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여과 집진 장치의 탈진 방법의 종류로 틀린 것은, 여과 집진기라는 것은 여과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장치인데 건식 장치의 대표적인 장치죠. 그리고 탈진 방식이라는 것은 분진을 제거하는 방식이 됩니다. 가번의 진동형, 나번의 세정형, 라번의 역기류형, 라번의 펄제트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세정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정. 세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씻는 거죠. 씻는 것은 뭐를 이용하는 거죠? 액체. 다시 말해서 물을 이용을 하는 거죠. 물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건식인가요? 습식인가요? 습식. 그러면 여과 집진기는 건식. 정답은 세정형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14번. 다음 중에서 광화학 스모그 발생 조건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광화학 스모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일어나는 반응. 그러면 광화학 스모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몇 차성 스모그가 되나요? 2차성 스모그죠. 자, 따라서 2차성 스모그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1차성 오염물질이 많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여기서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은 NO와 NO2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올리핀계 탄화수소, 올리핀계 탄화수소, 이 두 가지가 뭐를 받죠? 태양광선을 받아요. 태양광선 중에서도 주로 자외선.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2차성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 2차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오설이라는 오존과 PAN이라는 물질이 형성되죠. 따라서 오존이나 PAN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모그를 광화학 스모그 또는 2차성 스모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광화학 스모그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LA,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이 있겠죠. 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나번의 일산화탄소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뭐를 기억을 하느냐면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헨리 법칙에 적용받는 기체며 강우, 비가 강우죠. 강우 속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에 보면 대교육 공정시험 기준에서 제시된 배출가스 중에서 오염물질별 측정 방법의 연결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염소는 오르토톨리딘법, 우리가 오르토톨리딘 용액을 이용해서 염소를 흡수한다고 그래서 염소의 측정 방법은 오르토톨리딘법으로 정했습니다. 나번의 염화수소는 질산원 측정법, 다번의 시아나수소는 인도페놀법, 라번의 황화수소는 메틸렌블루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인도페놀법이라는 것은 NH3, 암모니아를 분석하는 방법이 인도페놀법이 되니까 정답은 답번이 됩니다.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 하수 처리장에서 유입수의 BOD가 225ppm, 유출수의 BOD가 46ppm, BOD의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됩니다. 자주 나오고. 자, 그러면 장치의 개통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리장이에요. 그러면 유입수로 들어가는 값이 225ppm, 유출수로 나가는 값이 46ppm이에요. 그러면 제거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제거된 양은 225-46만큼 제거됐죠. 그래서 이 제거된 양을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그러면 처음의 값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차지를 하느냐 이 뜻이겠죠. 그래서 처음의 값이 얼마예요? 225. 한 번 더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약 80%가 나오네요. 80%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여러분들 풀이에 있는 것처럼 1 마이너스 유출수 BOD 나누기 유입수 BOD 곱하기 100을 하셔도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개통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식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왜? 답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7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물의 밀도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단위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뜻이겠죠. 1g/cm의 삼성은 kg/L. 그래서 1g/cm의 삼성은 g/ml, 그리고 g/cc와 같습니다. 그리고 kg/L, 그리고 톤/m의 삼성과 동일한 단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1g/cm의 삼성은 kg/m의 삼성으로 나타냈을 때 1000kg/m의 삼성이 돼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잘못된 문구는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경 1m의 콘크리트관에 20도씨의 물이 동수구배라는 것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I를 보통 동수구배라고 하니까 I가 0.01이죠. 그리고 맨닝 공식, 맨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맨닝 공식인데 맨닝 공식에 의해서 평균 유속을 계산을 하시오. N은 조도계수라고 그래서 0.014입니다.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맨닝 공식에 보면 맨닝 공식에서 유속 범위는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i의 2분의 1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n이라는 게 조도계수는 주어졌어요. r이라는 게 경심입니다. 경심. i라는 것은 기울기, 동수구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느냐면 가장 핵심은 r이라는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r이라는 경심이 되죠. 이 r이라는 경심이 사각형과 원형에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씩 계산하기 힘드니까 원형에서 경심은 4분의 d, 사각형에서 경심은 b 곱하기 h 나누기 b 플러스 2h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 자리에 4분의 d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왜? 공식만 알게 되면. 그러면 n이라는 값이 0.014, 그리고 우리가 직경이 1m니까 경심은 4분의 d를 사용해서 d 자리에 1m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라는 것은 0.01,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2.8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원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나오든 원형으로 나오든 가장 중요한 것은 r이라는 경심을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이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그 역수의 상용대수로 나타내는 값이다. 다음에 pH 표준액의 조제에 사용되는 물은 정제수를 정류하여 그 유출액을 15분 이상 끓여서 이산화탄소를 날려보내고 산화칼슘 흡수관을 달아서 식힌 후에 사용한다. 다음에 pH 표준액 중에서 보통 산성 표준액은 3개월, 염기성 표준액은 산화칼슘 흡수관을 부착해서 1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다음에 pH 미터는 보통 아르곤 전극 및 산화 전극으로 된 지시부와 검출부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틀린 설명은 라블입니다. pH 미터를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해보면 pH 미터라는 것은 검출부와 지시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 전극 및 비교 전극으로 된 것은 검출부고, 그리고 검출된 pH를 표시하는 부분을 지시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에 보시면 글리신의 이론적인 산소 요구량을 g몰로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글리신이라는 것은 C2H5NO2라고 그러지.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산소의 값을 계산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론적인 산소의 값이라는 것은 어떤 분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호기성 분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기성 분해식을 완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먼저 C2H5NO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하면 CO2, 그리고 H2O, 그리고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HNO3. 자, 개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C가 2개 있으니까 오른쪽 C도 2개, 왼쪽에 H가 5개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N을 1을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 N을 1을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H를 HNO3에 먼저 H를 주는 거예요. 그럼 한 개가 줬죠? 그럼 H2O에는 4개가 와야 돼요. 그래서 H2니까 2분의 4는 2. 자, 그리고 반대로 산소 계산합니다.
여기서 산소가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4개. 여기는 1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2개. 여기는 3개. 그래서 9개가 있어요. 산소 9개. 그러면 이 9개 중에서 유기물 중에 2개가 가니까 O2 앞에는 7개 와야 되겠죠? 2분의 7은 3.5개. 자, 이렇게 반응식을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글리신의 분자량일 때 3.5 O2의 분자량. 근데 글리신은 여기서 몰당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문제 조건에서. 그죠? 그래서 몰당으로 계산을 하니까 1몰에 해당하는 산소의 값이 얼마냐면 3.5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은 30이죠. 원자량이 16이니까 2개가 있으니까 따라서 3.5 곱하기 32g.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값은 3.5 곱하기 32g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값을 계산을 하면 바로 1몰은 3.5 곱하기 32가 바로 정답이에요.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친온성 미생물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온도 분포는 어느 것이냐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친온성 미생물이죠. 그래서 친온성이 몇 도씨 부근이냐. 그래서 친온성은 보통 30도씨 전후, 요즘은 35도씨 전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30도씨 부근이 정답이 됩니다. 35도씨 부근. 그리고 22번 자르 테스트와 관련이 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르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응집제를 우리가 알아내는 실험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르 테스트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자르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비크라는 용기를 몇 개를 준비를 하느냐 하면 6개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6개를 준비를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응집제를 조금씩 가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많이 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게 뭐죠? 약품을 넣었으니까 급속교반을 해야 되죠. 자, 그럼 급속교반이 끝나고 나면 완속교반. 완속교반의 목적은 거대 펄럭 형성. 그런 다음에 정치를 하시면 돼요. 자, 정치를 시켜놓으면 찌꺼기가 가라앉겠죠. 그래서 상당수와 찌꺼기가 분리돼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부유물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5번과 6번은 부유물과 침전층이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수, 부유물 자체가 완전히 다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다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러면 몇 번 단계의 비커에 가장 적정한 응집제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5번과 6번이 우리가 적당한 응집제인데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적절하다는 소리는 가장 적합하게 있다는 거죠.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그래서 5번의 응집제를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을 자르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한 방법이냐? 자르 테스트라는 것은 적당한 응집제 선정과 적정한 응집제 주입량을 결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결론은 응집제가 목적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다음번에 응집제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면 BOD 농도가 200mg/L, 유입 해수량이 800m의 삼성포일, 포기조 용량이 200m의 삼성일 때 포기조에 유입되는 BOD의 총 부하량은 얼마인가? kg/L로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 부하량이라는 것은 총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하면 kg/L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총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BOD의 총 부하량 kg/L이라는 것은 BOD의 농도를 kg/m의 삼성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mg/L라는 값을 kg/m의 삼성으로 고치면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 따라서 0.2mg/L는 200mg/L는 0.2kg/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폐수량 800m의 삼성 per 1이 있어요. 이 값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두 개 0.2 곱하기 800m의 삼성 per 1을 곱하면 남는 단위가 뭐가 남죠? 미터의 삼성 없어지고 kg/per 1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죠? 16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나번입니다. 그래서 160, 1600, 80, 800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포기조 용량 200m의 삼성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게 되면 폐수 중에서 중금속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금속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 해당하나요? 중금속이라는 것은 금속 중에서도 무거운 물질을 중금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거운 물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침전을 시켜서 처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모래 여과 처리, 다음에 미생물학적 처리, 다음에 화학적 처리, 희석 처리. 그래서 응집제를 이용해서 처리를, 침전을 한다는 것은 화학적인 약품을 이용한다는 소리니까 화학적 처리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응집 침전은 화학적 처리가 돼요. 그리고 25번에 보면 물을 끓여서 쉽게 침전 제거할 수 있는 경도 유발 화학 물질은 어느 것인가 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 경도라는 것은 총경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도라는 물질은 탄산 경도가 있고요. 비탄산 경도가 있어요. 자, 탄산 경도라는 것은 일시 경도. 그리고 비탄산 경도라는 것은 영구 경도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 하면 탄산 경도라는 것은 끓여주면 없어져요. 반면에 비탄산 경도라는 것은 끓여도 제거되지 않는, 한번 생기면 제거되지 않는 경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탄산 경도라는 경도, 그리고 비탄산 경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도 유발하는 물질 자체를, 그래서 경도 유발 물질이라는 것은 뭐 있어요? 이가, 양이온, 금속성 물질 5가지. 그래서 경도 유발 물질이 알칼리도 유발 물질과 결합되면은 탄산 경도가 형성돼요. 자, 반면에 경도 유발 물질과 산이온이 결합되면 우리가 비탄산 경도, 영구 경도가 생성되는 거죠. 산이온이라는 것은 SO4E- 그리고 Cl-, NO3-를 산이온이라고 해요. 자, 반면에 알카리도 유발 물질이라는 것은 OH-, CO3-, HCO3-를 알카리도 유발 물질이라고 하죠. 반면에 경도 유발 물질이라는 것은 여기 있네요. 칼슘, 마그네슘, 망간, 그 다음에 철, 스트론디움 이 5가지. 그래서 탄산 경도와 비탄산 경도를 나타내는데, 자,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을 끓여서 쉽게 침전할 수 있는 경도 유발 물질은 그랬어요. 그래서 경도 유발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해야 되죠? 탄산 경도를 유발하려고 하면 알카리도 유발 물질. 그래서 여기서 알카리도 유발 물질은 CO3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 자, 반면에 나머지 SO4Cl이라는 것은 어떤 이온? 산이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과 결합을 하고 있으면 영구 경도, 비탄산 경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 유량이 2000m의 삼성포대이고 염소 요구량이 6.0mg/L, 잔류염소 농도가 0.5mg/L일 때 하루에 주입해야 할 염소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주입을 해야 될 염소량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죠? 술은 어느 잔에 뿌려야 돼요? 항상 술은 요 잔에, 고정된 잔에다가 마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술은 요 잔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술주자는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주입량이죠. 그래서 주입량은 요는 요구량, 잔은 잔류량. 그래서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요구량이 얼마죠? 요구량이 6mg/L, 그리고 잔류량이 0.5mg/L예요. 그래서 6.0 플러스 0.5를 하시게 되면 6.5mg/L라는 게 주입량이 되는 거죠. 근데 정답에서는 kg/day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5mg/L을 kg/m의 삼성으로 고치기 위해서, 결론은 kg/day로 고치기 위해서는 6.5에다 얼마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를 곱해요? 폐수량 2000. 그래서 2000m의 삼성 per day를 곱해 주시게 되면 여기서 단위 환산을 하면 m의 삼성이 없어지죠.
그리고 kg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시면 1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입량은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 다음에 미리그램 per 리터의 농도를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고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총량이라는 킬로그램 per day. 다시 말해서 농도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곱하기 유량 미터의 삼성 per day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총량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가지를 여러분한테 묻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하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지하에 있는 물은 전부 다 지하수입니다. 가번에 유기물 함량은 적으나 무기물의 함량이 많고 자연수 중에서 경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기물이 주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되는 우리가 주로 경도 유발하는 물질이 됩니다. 나번 지표수에 비해서 염분의 함량이 30% 정도 낮은 편이다가 아니라 30% 이상 큰 편이죠. 그래서 염분은 지표수보다 지하수에 많고 지하수보다는 해수가 많죠. 그래서 가장 위에가 지표수,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해수예요. 따라서 해수에 가까운 물일수록 염분의 함량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정작용의 속도가 느린 편이다. 그리고 지하수 성분 조성은 하천수와 매우 흡사하나 지표수보다 경도가 높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중의 용존산소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여기서 용존산소라는 게 뭐죠? 용존산소라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물에 녹아 있는 상태를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존산소 같은 경우에서는 기체예요. 따라서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율이 증가하죠. 자, 먼저 가번에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용존산소 값은 감소한다. 맞습니다. 물의 흐름이 난류일 때 산소의 용해도는 높다. 난류라는 것은 물 자체가 아주 방향과 속도의 변화가 많고 굽이쳐서 흘러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야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녹여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음은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용존산소 값은 커진다고 그랬어요. 물속에 유기물질이 많이 녹아 있다는 소리는 그 유기물질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뭐를 소모하죠? 산소를 소모하죠. 왜? 호기성 분해를 기준하니까. 따라서 산소를 많이 소모하니까 물속에 있는 산소는 어떻게 되죠?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물속에 유기물이 많다는 소리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소리고, 그리고 물속에 유기물이 적다는 소리는 산소가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산소를 소모한다는 생각을 꼭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용존산소 값이 클수록 깨끗한 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의 값이 크면 클수록 깨끗한 물이니까 아무래도 물속에 산소가 풍부한 경우에서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물속에 산소가 풍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되겠죠.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면 탈산소 계수가 0.1 per day, 오염물질의 BOD5가 880mg per litr라면 3일 BOD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BOD5라는 것은 5일 BOD죠. 그리고 3일 BOD가 있으니까 며칠 BOD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3일 BOD의 식을 보시게 되면 BOD3는 BODU, 최종 BOD를 기준하니까 BODU 곱하기 1-10의 -K1T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BOD3에서 K라는 값이 주어졌죠. K라는 값이 지금 여러분들이 0.1 per day가 K1이에요. 그리고 T라는 것은 3일이니까 3일이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BODU가 없어요. 그래서 BOD5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뭐를 계산을 하죠? BODU를 계산을 해서 BOD3에 있는 BODU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따라서 BOD5가 지금 880mg per liter, K1이 0.1 per day, T가 BOD5는 5일 BOD니까 T가 5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BODU를 계산을 하면 1286.98mg per liter예요. 따라서 BOD3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은 다 있는데 BODU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BODU라는 조건을 계산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BOD3를 계산을 하면 641.96mg per liter. 다시 말해서
우리가 3일 동안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소모되는 산소량이 641.96mg/L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계산기로 계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 지수값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가 됩니다. 그리고 30번 문제에 보면 하천에서의 자정작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정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자정작용이라는 것은 스스로 정화되는 능력을 자정작용이라고 하죠. 답은 유기물의 과도한 유입, 나번의 독성물질의 유입, 답은의 유역과 수역의 단절, 라번의 수중의 용존산소 증가. 그래서 여기서 자정작용을 저해한다는 것은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지. 그런데 라번에 보면 수중의 용존산소가 상당히 많아요. 용존산소가 많다는 소리는 자정작용이 다 일어났다는 소리죠. 왜? 유기물이 없으니까 산소가 물속에 많이 녹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유기물이 물속에 많이 있으면 그 유기물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산소를 소모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속의 산소가 고갈된 상태. 따라서 유기물이 많으면 산소가 적고, 그리고 유기물이 적으면 산소가 물속에 많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 따라서 우리가 자정작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유기물이 거의 없고 산소가 풍부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자정작용의 저해 요인과 관계없는 것은 라번의 수중 용존산소의 증가,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에서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규로 출제되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조금씩 숫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보기 자체가 한두 개가 바뀌는 경향은 있겠지만은 특별하게 바뀌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꼭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